인사관리에 이어서 이제 약간 많이 보이는 얼굴이 있는데 조금 지치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수업을 들었을 때 이게 이렇게 체력 소모가 엄청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하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어차피 환경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오늘 잘 따라와 보시고 제가 이제 경영조직은 인사관리랑 어떤 좀 다른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건지 요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그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되고 오늘 그 자료 중에 첫 번째 자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순환별 강의 특징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는 거는 주말반입니다. 주말반이고 교수님 교과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는 지름길을 찾기 때문에 교수님 교과서를 듣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어차피 정제된 문장으로 어차피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리를 한번 하면서도 교수님의 어떤 문장, 흐름, 이게 왜 그런지 짚어볼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점.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교수님의 그 문구의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그 음미하고 있는 바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교수님 교과서의 문장들이나 아니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반은 교수님 교과서로 진행을 하되 인사랑 마찬가지로 반드시 생동차, 동차 그리고 초심자만 듣는 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해나 혼동차생이라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교수님 교과서 한번 완전히 짚어보면서 개념 그리고 주요 내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짚어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이제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 특히 세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강의 진도표가 나와 있고 저희가 오늘부터 14회차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조직론이라고 하는 요 과목은 경영학과 출신이라 하더라도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학과에서 경영조직론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인 행동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공부하는 조직행동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조직 이론이라든지 조직 설계라든지 조직 구조를 공부를 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경영학과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는지를 그 편제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학년 때는 경영학 원론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 과목처럼 일반적인 내용을 좀 두루두루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2학년이 되면 이제 뭘 공부하게 되냐면 인적 자원 관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적 자원 관리는 좀 실용 학문이기도 하고 특정한 제도를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자, 그러다가 3학년 때 대부분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경영조직론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조직행동론 그리고 조직이론, 조직구조나 설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학년 때 이제 뭘 공부하게 되냐면 전략 경영이라든지 국제 경영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쭉 한번 그 커리큘럼을 들어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단계가 대학교로 치면 학부생이 3학년 때 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이고 사실 책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 교과서를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한 권으로 끝내지만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2권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시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연구인 조직행동, 즉 백기복 교수님 교과서 그리고
좀 거시적으로 조직 구조나 시스템이나 문화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데프트 교수님의 그 교재, 요렇게 이제 2권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만큼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양이 많다는 그 내용은 이미 알고 들어오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불확실성이 오히려 적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도 계속 불안하거든요. 이거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나올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면 공부에 회의감이 생겨요. 근데 경영조직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학자의 어떤 연구의 그 내용, 그리고 나름대로의 평가로서 공헌과 한계를 밝히시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정성이 크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접어두시면 되고, 좀 성실하고 차분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면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장 깨기처럼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파트,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파트를 우선은 좀 성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당연히 까먹습니다. 당연히 까먹지만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어떤 연구의 어떤 내용, 이렇게 이제 나중에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공부를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강의 계획서대로 예습을 해오시되, 예습은 인사관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목차만 봐오시면 됩니다. 대목차, 중목차만 봐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교재, 참고 교재가 있는데, 주교재 같은 경우에는 백기복 교수님 교과서, 그리고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고, 나머지는 제가 프린트로 녹여가지고 다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6시 45분부터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6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무조건 10시에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은 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자, 자료 2번을 한번 보세요. 거의 맥락은 인사관리와 동일한데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 축적의 메커니즘, 요거 기억나시죠? 우선 기본, first of all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은 뭐죠? 기본은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을 숙지를 하고, 시험은 창의성까지 요구하지 않고 그나마 응용, 적용까지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풍부하면 충분히 다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도식, 학자, 연도가 주된 것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 한 4월, 5월 정도 되면 개념이나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축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 학자, 도식, 요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쓰고 개념 이론 학설을 빼면은 그건 주부가 바뀐 것이고, 기본적으로 골격은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도식, 학자, 연도, 이것까지 나중에 이제 이거는 3기 때 여러분들이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설명을 하고 주요한 어떤 모델이나 도식이나 이런 걸 썼는데, 교수님이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있으면 안다는 거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경영조직은 벽돌 깨기처럼 공부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인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실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같이 했다 하더라도 이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게,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어떤 제도, 기법,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고, 제도나 기법의 특징을 어떻게 뽑아내서 적용하느냐, 이게 개인차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경영조직은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라고 하면 그 뭐를 잘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조직은 계속 이해, 정리, 반복, 이해, 정리, 반복, 이렇게만 잘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7번을 한번 보시면, 여기 2번째 자료에서 자, 3페이지에 7번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들의 연기 때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이라고 해서 서술했을 때 한 2-3줄
가량의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계속 요거는 가지고 다니시면서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연기 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연기 때는 개념을 어느 정도 떠듬떠듬하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만약 어떤 변수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동기부여라고 했을 때 동기부여라고 하는 변수는 개인 차원에서 개별 구성원이 어떻게 사기를 진작시키는지에 대한 연구 변수다. 개인 변수다. 이렇게 지도 찾기 할 수 있는 정도. 요거를 여러분들의 목적,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기 때는 개념, 그리고 지도 찾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PPT에 나와 있는 이메일 그리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제가 가끔은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바로바로 이제 그 질문이 와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1시간에 한 번씩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그 자동화된 어떤 머신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모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 인사랑 마찬가지예요. 펜 사용 방법도 워낙 많이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자, 이거 왜 이렇게 한다고요? 레벨을 다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광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책의 편지 그대로 제가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1장은 예를 들면 핑크색,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는 노란색, 그 다음에 세부적인 어떤 소목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 중, 소목차 이렇게 이제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면 위상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위상들끼리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오늘 이제 연필, 샤프 가지고 오셨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조직 경영 일환이라고 해서 개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사람을 통해서라고 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건 사람 같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인사보다는 경영 조직은 학자가 약간 더 중요하긴 합니다. 모든 학자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 학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대가예요. 이런 학자들은 따로 여러분들이 색깔을 칠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인사랑 다르게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 이제 학자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자는 따로 보라색이라든지 딱 정하신 다음에 학자만 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쭉 보시면서 보라색 학자만 쭉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 경영조직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이제 조직행동연구 백기복 교수님 교과서에 그 목차를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 자, 조직을 형상화한 모형을 제가 이렇게 세모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만일 이렇게 있으면 조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성과 달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어떤 목표, 기준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궁극적인 이제 엔드 스테이트,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우선은 개괄적으로 개요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조직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가볍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선 조직은 공동의 어떤 목표, 기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합되어 있는 집합체를 의미를 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겠죠. 그리고 서로가 조직원인 것을 서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방법, 기술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결합시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단체를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고, 자,
경영이라고 하는 이 매니지먼트, 요거 오늘 인사관리 시간에 우리가 살짝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경영은 원래 홀스 라이딩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홀스 라이딩이 뭐죠? 말타기예요, 말타기. 말이 생각보다 되게 예민한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 고삐를 꽉 쥐어도 안 되고 너무 늘어지게 잡아도 안 된다고 해요.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이 있는 민감한 어떤 생명체이기 때문에 홀스라이딩, 말타기처럼 잘 조정하고 주무르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경영이라고 하는 매니지먼트가 원래는 홀스라이딩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유래가 된 것이고, 오늘 인사관리 시간에 공부를 했듯이 프랑스의 앙리 페요리, 자, 조직이 크거나 적거나 복잡하거나 복잡하지 않거나 우선은 관리 활동을 잘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게 있다고 했었죠? 우선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즉 청사진을 잘 그려야 되고, 자원들을 획득해야 되고, 그렇죠? 조직화해야 되고, 그리고 리더가 이끌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등을 잘 제거시켜 주면서 맨 마지막에 통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당초 목표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피드백을 해야 된다. 이게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두 사람 이상의 결합체가 바로 조직인데, 이 조직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홀스라이딩 생각을 해보시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까 페이올이 얘기를 한 것처럼 계획,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 활동을 융통성 있게도 해야 되지만 일련의 어떤 표준적인 관리 원칙이나 철학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1부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부는 너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매년 느끼지만 옛날에 수학의 정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석 세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석 보면 어떻죠? 집합만 정말 새까매요. 그렇죠? 그래서 1부만 정말 새까매. 근데 나중에 어디? 맨 나중에 나오게 되는 지수, 로그, 통계 이런 거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앞에서 힘 빼지 말고 뒤까지 끝을 찍어야 됩니다. 합격을 하려면.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 2부, 3부, 4부가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개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에 있는 개별 구성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다루는 분야가 개인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별 구성원의 성격은 어떤지, 그리고 그 개별 구성원이 지금 어떻게 환경을 받아들이고 지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기부여가 돼서 사기를 높여가지고 계속 열심히 일을 하게 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련의 철학이나 신념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개별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2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들. 근데 이 특성이 주로 뭘 통해서 이제 표출이 되냐면 행동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우리가 조직 행동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양한 속성들이 결국 개인의 행동으로 표출이 되고, 그러한 부분을 학문으로 공부를 하는 게 조직 행동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부를 보시면 집단 차원이에요. 집단 차원은 여기 PPT 보시는 것처럼 여러 명이 있죠. 그렇죠? 이제 개별 구성원 한 명이 아닙니다. 2명 이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 있어요. 부서일 수도 있고 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명 이상이 모이면 항상 뭐가 생기죠?
갈등이 생겨요. 그렇죠? 그 이유는 서로 간에 신분상 서열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힘이나 파워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 관계가 다르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있을 때 아까 갈등을 제거하고 조정해 줘야 되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죠?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는 게 집단 차원 연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확장시켜서 한번 보시면 조직 차원이에요. 조직 차원은 마찬가지 2인 이상은 마찬가지예요. 동일하지만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집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조직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삼성의 조직도, 현대의 조직도, LG의 조직도, SK의 조직도 다 다른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조직 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조직의 전반적인 시스템은 결국 문화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나 풍토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변화나 혁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이론, 구조, 문화, 설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폭넓게 거시적으로 다루는 게 4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개인 1명 그리고 2명 이상 더 넓게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순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 오늘은 어디를 공부할 거냐면 개요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그리고 개인 차원의 변수 한 2가지, 3가지 정도 그렇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경영조직 체계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책에 요 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받으셨던 프린트 중에 어디를 좀 보시면 되냐면 오늘 받은 프린트 중에 자, 여기를 좀 봅시다. 4번째 자료 있잖아요. 우측 상단에 넘버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 자료에서 2페이지를 보시면 요 표가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백기복 교수님 교과서가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잘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약간씩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교수님들 책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총망라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요런 방식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요 변수들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할 건데, 자, 여기서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활용한다, 응용한다가 아니라 요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현상, 있는 사실 그대로를 묘사하면서도 자, 지금 현 상태가 개별 구성원이 그리고 2명 이상의 어떤 팀이나 부서가 또는 거시적인 어떤 조직이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인과관계를 한번 설명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예측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되 그 결과가 만약 조직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통제시키는 요런 이제 프로세스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선은 이 표라고 하는 게 개인 수준의 다양한 변수, 집단 수준의 다양한 변수, 조직 수준의 다양한 변수. 공부할 거 엄청 많구나. 다만 이것이 그냥 단편적으로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현상을 묘사하고 지금 이러한 사실들, 현상들이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왜에 대한 부분이 예측 설명이에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한번 추론해보고 만일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면 바람직한 방향이 되도록 교육훈련 시키는 거, 통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갈등 협상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써봐라 이런 거 절대 묻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뉘앙스가 녹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보도록 하죠. 우리 바로 어디로 좀 들어가 볼 거냐면, 자, 여기에서 바로 책을 펼쳐봅시다. 백기복 교수님 교과서에 제1부 그리고 제1장에서 5페이지 한번 펼쳐보시면서 우선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인사관리랑 동일하게 우리가 밑줄 한번 그으면서 아까 이게 그 얘기다. 요 워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뭘 공부를 할 거냐면 지금 이제 전반적인 개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사람이 조직 행동에서 어떤 의미를 미치는가. 이건 사실 인사관리에서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자, 경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다양한 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은 사람이다. 그렇죠? 사람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구성원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구성원 내지는 종업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노동법을 공부하실 때는 노동자 아니면 근로자 이렇게 쓰는데 경영학과 교수님이 솔직히 노동자나 경영자라고 노동자나 근로자라고 하는 용어를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적 자원 또는 구성원 또는 종업원 이렇게 경영학에서는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원, 종업원이 있는데 자, 구성원 종업원이 조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그 장점, 얻어가는 이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 당연히 사람을 활용해서 생산성, 수익성을 높이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구성원도 얻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자,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조직 행동론에 녹여서 어떤 차원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학문을 살펴볼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현 상태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을 봤을 때 지금 관리의 어떤 맹점, 부실한 부분 그런 게 무엇이 있는지를 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걸 보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일정은 공부할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 제가 이거는 화살표를 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를 외우진 마세요. 그냥 요런 거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살펴본다는 거구나.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경영의 핵심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아까 인사관리에서도 제가 뭘 계속 강조했죠? 자, 물자 또는 돈 또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고 자, 자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데 인적 자원이 히든 밸류, 숨겨진 가치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런 것들을 똑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교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주장은 똑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물자,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뭐다?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자본이냐, 정보냐, 사람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뭐죠? 경영의 3요소 3M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사람,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그 메리트, 이득 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죠? 임금이 월급으로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욕구가 바로 여러분들이 인사관리 시간에 공부를 했었던 호송공장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교류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고
내 불만 사항이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경청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교류하고 동료랑 아이디어 같이 공유하고 상사가 나를 지원해주고 들어주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취감이 있어요. 성취감은 뭐죠? 우선 높은 수준의 어떤 목표 달성 수준, 그 기준을 설정을 해두고 그것을 내가 달성했을 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구나. 자기 효능감 같은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발전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너무 입 바른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학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나중에 우리가 개인 차원 변수로서 동기부여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 중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슬로우는 빨간색이 아니라 제가 좀 다른 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매슬로우는 1946년에 모든 사람들은 5가지 위계 계층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계층의 욕구가 만약 결핍되어 있으면 그 결핍된 욕구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동기부여시킨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 맨 아래쪽의 욕구가 생리적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는 뭐냐면 갈증 나는 거, 우선 배고픈 거, 잠을 자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우선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위층의 욕구가 안전 욕구입니다. 안전 욕구. 안전 욕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전에는 뭐 위험한 어떤 상황, 그러니까 늑대가 뭔가 물어뜯는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잠자리가 굉장히 위태위태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때의 안전 욕구, 현대 사회에서의 안전 욕구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비정규직으로 계속 내가 고용이 가능할지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서 직업 안정성을 계속 느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안전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이 되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정년 보장 그리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욕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사회적 욕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류 욕구예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의견을 계속 공유하고 뭔가 아이디어 같은 것도 얘기하고 감정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욕구가 바로 존경 욕구입니다. 존경 욕구. 자, 존경 욕구는 뭐냐면 이제 계속 승진을 하다 보면 자, 하위에 있는 다른 어떤 후배들이 계속 따르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 너무 멋있다. 나의 롤모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우러르고 따르게 되는 그런 데에 있어서 이제 의미감을 느끼는 게 바로 존경 욕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가장 상층부에 있는 게 뭐죠?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예요. 그렇죠? 자아 실현 욕구.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성공적으로 달성했을 때 그때 느끼게 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냥 이런 이론이 있다 이게 아니라 결국 조직 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얻게 되는 건 뭐다? 이 5가지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되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을 통해서 안전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동료, 후배 그리고 상사, 집단에서 서로 교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존경 욕구도 충족시킬 수
수 있으면서 좀 더 높은 목표, 상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게 결국은 조직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저차원적 욕구부터 고차원적 욕구까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조직 생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조직 행동론의 3가지 차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개별 구성원 1명, 그리고 2인 이상, 그리고 조직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부서나 팀의 결합체로서 우리가 살펴보는 개인, 집단, 조직, 이렇게 이제 3가지 레벨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개인 행동이 왜 그런지, 그리고 2 이상이 모였을 때 왜 싸우게 되는지, 갈등이 발생하는지 뿐만 아니라 부서나 과업은 어떻게 조직시켜줘야 되는지, 이렇게 요 순서대로 연구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조직 행동론의 특징들을 한번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재밌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들의 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사실 가장 밑바탕이 돼요. 심리학.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것을 이면을 한번 뜯어다 보면 우선 저 사람의 성격이 이래서 그래. 그리고 심리가 이래서 이래. 지금 감정이 이래서 이래.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른 학문들과의 교류, 그리고 상황,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우선 심리학, 개인의 어떤 사고의 총체, 감정의 총체를 연구하게 되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2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힘의 배분 관계, 권력 관계가 달라지죠. 그래서 정치학, 이런 것들도 관여되게 되고, 자, 전반적인 어떤 조직의 행태를 봤을 때 왜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 조직 구조는 왜 그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을까에 대한 문화, 인류학, 이런 것들까지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문들을 다 결합시켜서 우리가 보고 있다. 좋게 말하면 종합학문이고, 나쁘게 말하면 잡학, 이렇게 이제 많이 비판을 하는 편이죠. 자, 그리고 요거 마찬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렇게 행동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런 조직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황론적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시스템이 뭐였었죠? 여러 가지 하위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전체를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 개별 구성원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조직의 성과가 왜 저렇게 나는가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변수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전체 하위 구성 요소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적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어떤 일예인 것이지 무조건 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선 창의성이나 혁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의성, 변화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조직 생활을 하신 분들은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무사 합격하신 다음에 처음에는 1인 사무소를 열었다고 칩시다. 1인 사무소 어떻죠? 민감하게 대응하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이 저는 뭘 원하는데요. 그럼 아유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하죠. 그런데 점점 조직 규모가 이제 많이 커집니다. 3명, 5명, 10명 이렇게 커지면 통제가 조금씩 어려워져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노무법인의 어떤 정말 CEO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UN 노무법인이라든지 더원 노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히 사업부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만 하는 노무법인, 그리고 산재만 하는 노무법인, 그리고 해고만 하는 노무법인,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
분업으로 이제 분화시키게 되는데 완전 대규모가 되면 어떻게 되죠? 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로 의존적인 관성이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즉 조직은 커지면 커질수록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려는 습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변화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 변화, 혁신 백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봐야 잘 안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경로 의존적인 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우리는 혁신적인 사고, 변화의 사고 이런 것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조직 문화 측면에서 수직적 조직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유롭게 어떤 가지고 있는 의견을 계속 표현을 못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상사가 뭘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뭔가 이거는 불합리할 뿐만이 아니라 불법적이에요. 근데 말을 못하는 분위기나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수직적 조직 문화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직위나 직급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군대 방식처럼 명령에 굉장히 익숙해진 경우에는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못하는 경우가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좀 극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보는 윤리경영이라고 하는 요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기업을 선의지, 그러니까 착한 의지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게 바로 윤리경영이긴 합니다만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최근에 이제 연구가 되고 있냐면 착한 운영 활동을 할수록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과도기적 단계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물론 윤리경영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도 있지만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에 작년에 대폭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윤리경영 파트입니다. 그래서 윤리경영은 연구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되고 있지만 교과서의 편제를 바꿀 정도로 그 내용, 깊이 모두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백기복 교수님 교과서에도 논하고 있지만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과의 로직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제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우선은 외국에서 좀 약간 사대주의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야 되는데 지금 임용의 1순위가 뭐냐면 윤리 경영을 가지고 논문을 썼다. 그러면 거의 1순위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학별로 이제 TO가 있거든요. 교수님들 TO가 있는데 그냥 아무나 우리는 요런 이제 주제 선호한다가 아니라 다 각각의 고유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수님들은 T자형 인재잖아요.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알기보다는 본인의 관심사에 대해서 엄청 깊숙이 알고 나머지는 사실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쪽 분야에 대해서 뭐 HRM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도 있고 자 조직 행동론 측면에서 이제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있는데 많이 구멍이 있는 분야가 바로 윤리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윤리경영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TO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교수님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 그렇게 교수님들이 많다면 우리 시험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워낙 많이 필요하고 많아졌기 때문에 윤리경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출제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합리적이고 이제 IT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해서 이제 일자리를 일하는 장소나 방식을 바꾸는 것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 스마트 워크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영상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다양성 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일 민족들이 모여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나 아니면 유럽 사회와 같이 다양성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 변수에서 다양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늘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학의 주요 전공, 조직행동론,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한번 이건 책과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1학년 때는 뭐 개괄적인 경영학 원론을 공부하고 2학년 때는 실용학문인 인적자원관리론 이런 것들 공부하고 3학년 때는 조직 경영과 관련한 조직 이론, 조직 설계론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4학년 때는 이제 좀 더 거시적인 중장기적 계획을 녹여둔 전략 경영이나 국제 경영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그 범위를 한번 바운더리를 제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면 우리 시험에 조직행동론, 조직이론, 조직설계론 요렇게 포함 플러스 전략 경영은 일부분 요렇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하는데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 수준에서 거의 2년 동안 배우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많다. 하지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바로 2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로 한번 넘어가서 개인 차원 연구예요. 자, 개인 차원은 뭐라고요? 개별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우리가 공부를 해본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능력, 태도, 가치관이라고 하는 요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능력이라고 하는 거를 알기 전에 요거 한번 제가 매핑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들을 한꺼번에 쫙 정리를 해두고 그 특성을 한번 좀 보자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능력은 없고 태도나 가치관, 감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개인 차원 변수를 해놨는데 요걸 알고 가시면 좋아요. 자, 태도를 기점으로 해서 자, 태도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특정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 선유 경향성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지금 공부하지 마시고 특정 대상에 대해서 너무 좋아, 너무 싫어 라고 하는 그 반응 태도를 우리가 여기 중심 측에 놨다고 봤을 때 왼쪽 오른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성격이나 가치관은 왼쪽에 있죠. 근데 왼쪽 지표 연구 결과 한번 보시면 지속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죠. 높은 편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그 이유는 성격이나 가치관은 물론 후천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긴 합니다.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70%, 80%는 타고 태어난다고 봅니다. 성격이나 가치관을 타고 태어나거나 어릴 때 결국 결정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나쁜 남자를 만났는데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못 고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매핑을 보시면 성격, 가치관 이런 것들은 거의 고정적이고 이미 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지속성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기분이나 감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죠? 잠깐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적인 변수가 아니라 그때 달라질 수 있는 변수다. 가변성이 있는 변수. 근데 이것은 가변성이 조금 낮은 변수.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능력, 태도, 가치관 공부를 할 텐데 태도는 어떻다고요? 태도는
가운데에 있는 변수고, 자, 감정이나 기분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치관은 어떻다고요? 거의 어릴 때 정립이 되거나 타고 태어나는 경우,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치관은 굉장히 고정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능력에 대해서 봅시다. 능력이라고 하는 변수, 가장 개인 차원에서 기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는 영문까지 이제 조금 그러니까 막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 선생도 아닌데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수입 학문이잖아요. 그리고 이 변수가 외국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문을 제가 주요 변수는 다 표시를 해둘 테니까 그냥 한번 눈팅한다고 하죠. 눈으로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ability라고 하죠. 능력. 자, 능력은 특정한 학자가 개념 정의를 하진 않았지만 통상 학자들이 뭐라고 개념 정의를 하냐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를 의미하는데 이때의 그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치, 한계치, 이것을 우리가 a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능력치는 당연히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죠. 개인 구성원, 개별 구성원마다 능력치는 다릅니다. 자, 능력이 이제 왜 중요한지 한번 의미 부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능력은 결국 성과 창출의 중요한 부분, 구성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뭔가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매출액을 높여야 되는데 우선 능력이 출중하다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도식을 한번 잘 봐두시면 좋은데 여기 있는 요 도식은 고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학자들이 바꿔서도 얘기합니다. 즉, 자, 성과라고 하는 변수는 그대로 있는데 가운데에 지금 구성 요소로 얘기하는 건 많이 바꾸는 편이에요. 능력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뭐도 가능하죠? 가치관도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성격, 감정, 지각, 동기부여 이런 것들도 당연히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요소는 굉장히 많다.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한 2-3개 정도를 얘기를 하면서 자,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능력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런 이제 그 변수로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특정한 학자의 어떤 시그니처 연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우선 요것만 먼저 보세요. 자, 노력이 성과로 가는 요 루트만 한번 보세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물론 다양한 변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뭘 해야 되죠? 열심히 자신의 열정을 바쳐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력을 하게 되면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자,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의 시간적인 인과관계 측면에서 보면 먼저 위치해 있죠. 그렇죠? 성과 이전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원인 변수 내지는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원인 변수, 독립 변수라고 부르기로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과라고 하는 건 뭐죠? 원인을 받아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자, 독립된 어떤 영향을 받아서 결국 종속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요 단순한 요 도식만 한번 보시면 원인 변수 때문에 결과 변수가 도출이 되고 독립 변수 때문에 종속 변수가 도출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달리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제가 모형이 있을 때 자, 원인 변수를 보세요. 독립 변수를 보세요. 라고 하면 뭘 봐야 되죠? 전에 나와 있는 거.
보셔야 되고, 자, 결과 변수를 보세요. 종속 변수를 보세요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것도 이제 요것만 한번 따로 떼서 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자, 동기부여가 노력으로 가는 요 루트만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이때는 다시 노력이 뭐죠? 노력이 원인 독립이 아니라 노력은 결과 종속 변수가 되는 것이고 동기부여는 원인 독립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동기부여는 원인이야. 노력은 원인이야.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우선 선후 관계 요거를 보셔야 되고, 자, 여기에서 제가 요거는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좀 필기를 해두세요. 자,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하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것을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한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모형을 보게 되면 그냥 누가 재미로 만들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요 요건이 충족이 됐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두 변수가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관련성.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뚱맞은 변수끼리 결합시키지는 못합니다. 즉, 자,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나. 물론 이건 실증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 기업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뭐 면접도 하고 설문지도 돌려야 되겠지만 직관적으로 이해는 되잖아요. 그렇죠? 즉 관련성이 있는 변수로 연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적으로 선후 순서로 위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간적인 선후 관계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 자, 성과를 내면 노력이 더 높아진다. 이거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뭔가 퍼붓고 열정을 계속 담아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게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자, 3번이 어렵습니다. 3번이 뭐냐면 제3의 변수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3의 또 다른 변수, 알파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정제된 모형을 공부를 하니까 그렇지 성과를 내는데 사실 노력만이 100%일까요? 노력만이 100%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한 100개, 200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노력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모델로 제시하려면 뭐까지 증명해야 되냐면 제3의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까지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형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합니다. 원인, 독립변수를 X라고 표시를 하고 결과 종속변수를 Y라고 표시하고 요 화살표를 잘 보세요. 그냥 요거는 상관관계예요. 서로 그냥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렇게 화살표가 있을 때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노력과 성과 요 두 가지는 인과관계죠. 그다음에 동기부여와 노력 요건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미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두 변수 간에 관련성이 있고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있고 제3의 변수를 다 통제했다. 라고 보는 게 인과관계의 성립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또 희한한 친구들이 이제 있어요. 뭐냐면 능력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능력은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간에 끼어든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절 변수라고 합니다. 뭘 조절하느냐? 강도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만들던지 더 약하게 만들던지 요 강도를 조절하는 것, 스트렝스를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조절 변수라고 표시를 이렇게 하고 조절 변수라고 부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요것만 이렇게 보세요. 자, 노력을 많이 하면 성과가 나. 그런데 만일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만들죠? 성과를 더 드라마틱하게 높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강도를 더 세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특정한 변수를 통해서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은 이게 인과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중간에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 지금 뭔진 모르겠는데 학자들을 보니까 뭔가 모델화 시켜가지고 변수들을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게 조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일련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항상 학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네이처냐 널처냐 요거 관심 많습니다. 네이처는 뭐냐면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변수냐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개발하거나 육성이 가능한 변수냐 요 부분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 태어날까요? 즉 유전자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학자들끼리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타고 태어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야. 타고 태어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만일 100% 타고 태어나는 거야 라고 하면 뭔가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직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래도 개발 육성이 가능한 변수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계속 투자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 당위성을 이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네이처냐 널처냐라고 하는 이 딜레마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언급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무조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후천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이제 관련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역량부터 있는데 역량부터는 우리가 15분 쉬고 이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